네, 이번 시간에는 31회차 저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TA 개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자유무역 협정은 최약국 사이에서 관세 및 수량 제한을 철폐하여 영내 무역을 자유화하고 비최약국에 대해서는 대외 공동 관세를 설정하여 적용한다. 일단 틀렸죠. 왜냐하면 대외 공동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WTO 회원국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최애국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대외 공동 관세라고 하는 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세 수준을,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 FT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시기에 비해서 현재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 가트 있을 때보다 요즘에 WTO 체제에서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거의 매년 한 2개, 3개 정도가 발효되고 있단 말이죠. 3번,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서 쭉 보시면 5단계 경제 통합 이론에서 경제 통합 신화 정도에 따라서 지역무역 협정을 구분하였다. 네, 맞죠. 네 번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고용 촉진해서 국민들의 경제 후생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는 WTO와 FTA가 추구하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그죠? 더 나은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다만 WTO 같은 경우는 다자 간의 협정이 되는 거고, FTA 같은 경우는 양자 간의 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국가들 간에만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를 시켜가지고 자유무역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WTO 같은 경우는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간에 평등하게 이렇게 차별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로 가트 제24조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WTO는 최애국 대우, 그다음에 FTA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이 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가트 제24조에서 협정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FTA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네, 맞고요. 두 번째,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철폐해야 된다. 맞고요. 세 번째, 여객우에 대한 관세, 기타 상업적 제한 등이 협정 체결 전보다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후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원래 목적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 번째, 의사결정, 법률 운영, 제도 운영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결정에 관한 이유를 고지하고 그러한 결정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요걸 저희가 투명성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투명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요건 FTA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WTO에 나와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번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FTA 특혜 적용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RCEP은 동일 품목이라도 회원국에 따라 양어 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관세 차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렇죠. 사실은 다른 것에는 없는 거였잖아요. 이게 지금 뭐 유일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RCEP죠, RCEP. RCEP 같은 경우는 이게 영내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 써야겠죠? 반드시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영내국 안에서도 어떤 국가의 원산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등 관세 차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두 번째, 원산지 재료란 협정에 따라 원산지 가격을 부여받는 재료를 의미하며,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란 최종 제품 생산 단계에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해서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그렇죠.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희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태어난 출생국가를 말을 하는 것이고, 원산지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사람과 똑같이 물품에 대한 물품의 출생국, 뭐 생산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원산지 재료, 뭐 비원산 재료로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해당 국가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의 결정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하는 것들은 이게 통일된 게 아니라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협정에 따라서 같은 물품이라도 내가 어느 협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원산지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산지 재료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물건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고요. 3번 EFTA, EU, 영국과의 FTA는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며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희가 3국 송장 발행이라고 말을 쓰죠. 뭐 제3국 송장 발행, 3자 거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있어야 더 많은 FTA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FTA 이후 영국 같은 경우는 다 자율발급 형태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3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게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당사국에서 발행된 거 있죠. 원산 신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당사국에서 발행됐을 때 적용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조항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운송 요건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운송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과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유럽형이라 부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미주형이라 부르게 되는데, 미주형 같은 경우는 미국, 칠레, 캐나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용되는 그런 범위가 나오는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관의 통제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관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아세안, 뭐 베트남 이런 쪽만 통제 요건이 빠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협정들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 FTA 관세 특례 법령상 긴급 관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긴급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요거는 관세법을 먼저 좀 알고 계시면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기는 한데요. 긴급 관세라고 하는 것은 덤핑이랑 상계랑 다른 점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라고 말하죠. 안티 덤핑 듀티라고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상계 관세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장려금을 받은 게 있어서 가격이 결국에는 낮아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덤핑이랑 상계 모두가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국제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격을 왜곡이 된 거죠. 덤핑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상 가격 이하로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걸 말을 하는 것이고, 상계라고 하는 것들도 보조금 등을 받아서 물품의 가격을 더 낮춰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긴급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을 왜곡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요거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쓰죠. 기본적으로
긴급관세 같은 경우는 부과할 때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잠정 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도 뭐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대무역법상의 수입 수량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합쳤을 때도 총 적용 가능한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죄송해요. 이게 원래 원칙이 4년이죠. 4년이고 잠정이 200일이고 8년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FTA 특례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협정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1번에 보니까요. 긴급관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사실을 채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에다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들어온 게 있을 때, 조사가 들어온 게 있을 때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사에 대한 권한은 무역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긴급관세 부과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통보하는 내용들 맞는 부분이고, 두 번째, 기재부 장관은 긴급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잠정긴급관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 잠정긴급관세 조치 기간은 일단 관세법에서는 200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0일. 200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예외로서 특정 협정에서는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칠레는 120일, 페루와 인도네시아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칠레는 180일이 아니라 120일, 그다음에 페루 같은 경우는 200일이 아니라 180일로 나와 있는 거고, 페루, 인도네시아 180일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긴급관세 조치를 1년을 초과해서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에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관세 조치 대상 물품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죠. 제가 기본적으로 그거 있어요. 어떤 관세율에 대해서 뭐 대상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권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령으로 내용을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런 해당 내용들을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나오는 것들은 뭐 국제협력관세, 일반 특혜관세, 뭐 보복관세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FTA 관세 특례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 대체 가능 물품이네요. 대체 가능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과 재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것이고 1번 맞네요. 두 번째, 재료는 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재료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물품의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직접 결합되지 않는 재료를 제외한다. 즉 간접 재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말을 쓴 건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용어의 정의를 가서 보면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에 물리적이든 화학적이든 결합되는 물품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직접 재료가 있고 간접 재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재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2번이 틀렸네요, 일단은. 3번. 세번 변경 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 기준이 있으며 4단위보다 6단위 변경 기준이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지는 않죠. 요거는 되게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S 코드 같은 경우에 이제 2단위, 4단위, 6단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2단위를 저희가 류라 부르죠. 챕터. 4단위를 저희가 테리프 헤딩, 호라 부르고요. 6단위를 소호라고 부릅니다. 서브 헤딩.
요거를 쉽게 얘기해 보면은 2단위는 대분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4단위는 중분류, 그다음에 6단위는 소분류로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분류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중분류 바뀌는 것보다 대분류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더 위에 더 크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6단위가 변경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어렵지 않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대로 썼잖아요. 4단위가 6단위보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거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조정 가격이라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저희가 원래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의 상품 가격 정하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FOB 가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프리온 보드라고 하잖아요. 물품을 최종 선적항 선적지까지 선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합친 가격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정 가격이라 하는 것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FOB 가격뿐만이 아니라 요거 말고 저희가 관세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CIF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저희 과세 가격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가산해서 조정한 가격을 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국제 운송비, 보험료, 그 밖에 운송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조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4번의 경우는 포함한 게 아니라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FTA 관세 특례법의 개요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고요. 한칠레 FTA 관세 특례법이 이제 2010년부로 폐지가 되면서 현재는 FTA 관세 특례법에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들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 후에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하여야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비준 절차가 완료되면 그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는 거죠. 저희가 FTA라고 하는 것들은 협정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 간의 이제 협정 또는 조약을 말을 쓰는 것인데, 국가들 간에 국가 간의 약속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각각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들을 따로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국내법이 되는 거고요. 비준 절차가 그 비준 절차만 이제 완료되면 거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쵸,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검증, 상호 협력, 등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FTA 관세 특례법이 그거잖아요. 이게 뭘 위한 거냐면 FTA 적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걸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국가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협정 관세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게 됐을 때는 이게 적용되는 게 맞고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칙이 제출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다만 그 협정에서 국가들 간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제출을 현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원산 증명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그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세관장이 요구하게 됐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원산지 증빙서류 원본을 내는 게 맞기는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본 제출도 허용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종이 서류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증빙 서류 발급을 했어요. 발급을 해가지고 수입자 쪽으로 전달해 줄 거란 말이죠. 전달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특송 같은 걸 통해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 문서, 실물이 있는 경우로 말을 하는 것이고, 사본 제출 가능하다는 것은 그 원본을 그냥 스캔만 하면 메일로 주고 받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제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원본을 내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원본을 구비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게 어렵다 말을 하긴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었고요.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분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이제 그런 게 있던 거죠. 아무도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4번으로 하게 됨에 따라서 가장 편리한 게 뭐냐면 뭐 분실에 대한 것들보다도 그냥 메일로 주고받은 것만 가지고 가능하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빠르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원본을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보통은 사본을 제출한 게 있었는데 원본에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조작을 한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의심이 갈 만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원본을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맞죠. 협정에서 정하는 게 있으면 다 협정에 정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1번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유심히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라 보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의심이 갈 수 있는 이제 업체가 되는 거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체납자가 지금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체납이랑 원산지 증명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4번 제출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체납을 하게 되면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 채권 확보가 이제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곤란하다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담보를 달라고 한다거나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4번 제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4번은 원산지 증빙 서류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라 보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요. 세율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번 FTA 협정 관세가 WTO 양어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 WTO 양어 관세가 적용된다. 뭐 FTA 협정 관세든 WTO 양어 관세든 둘 다 목적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관세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더 낮은 거, 즉 관세가 더 낮은 것들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TO 양어 관세가 더 낮으면 그걸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아니죠. 요거는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긴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 왜냐면 그것 때문인 거죠.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죠. 관세법 50조에 따른 적용 세율. 그러니까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목적이 뭐냐면 관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협정 관세는 관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관세가 낮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이게 더 낮다 하더라도 이게 원칙은 그렇죠. 원칙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낮으면 협정 관세가 낮으면 얘를 우선 적용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다만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세율은 제외를 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덤핑 방지 관세가 있잖아요.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덤핑 방지 관세가 우선 적용되는 게 맞죠. 맞는데 덤핑 방지 관세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 얘는 적용되는 세율에다가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즉 덤핑 방지 관세를 하나로 부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적용되는 세율에다가 추가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즉 적용세율 부분에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협정관세 적용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라 가지고 둘 다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거죠.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당연히 덤핑 방지 관세가 우선해서 부과되는 게 맞기는 한데 다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적용세율 부분은 덤핑 방지 관세와는 별개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품목이죠. 상호 대용 세율이고요. 여기 가 보면 관세율이 5%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지금 경합이 됐죠. 경합이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 우선 순위는 요거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다는 거죠. 경합이 있을 때는 우선 적용은 당연히 상계관세가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적용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 정정 발급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발급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정정 발급하고 재발급은 내용이 다릅니다. 정정 발급은 말 그대로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수정한다. 오류를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정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분실 등에 따라 새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는 거 없이 그냥 원래 그 내용을 동일하게 다시 발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번 분실, 도난, 훼손 뭐 등이 나오죠. 쭉 봤을 때 그럴 때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어서 정정을 하는 경우는 그때는 재발급이 아니고 정정발급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뒤쪽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정정발급. 1번 틀렸고 두 번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서, 소명서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등을 근거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관 발급 형태만 아닌 것 뿐이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을 하기 위한 근거 서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보고 스스로 판정을 하는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그거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앞에 보시면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잘못된 거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가는 거고 하나 팁을 드려보면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세 행정을 처리하는 담당하는 기관을 보시면 크게 발음이 안 돼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거고 그 밑에 관세청장이 있고요. 그 밑에 세관장이 있는 거죠. 역할이 달라요. 일단은 세관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세청은 하나밖에 없고 세관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도 보시면 있어요. 되게 여러 군데 있는 거고 그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세관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가 수출 수입에 관련해서 민원이 뭐가 있겠어요. 뭐 수출 신고하거나 뭐 수입 신고하거나 관련 어떤 필요한 행정 절차 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통은 신고 수리, 그다음에 뭐 승인, 허가 이런 것들을 하는 주체는 다 세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관세청장 같은 경우는 이게 목적이 뭐냐면 뭔가 실무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이런 민원 상대로 업무를 한다기보다 그런 게 아니라 세관장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되잖아요. 지시를 하거나 뭐 지침을 내린다거나 그 다음에 고시를 한다거나 뭐 훈령을 내린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다만 그건 있기는 해요. 세관에서 원래 세관을 상대로 하려고 봤더니 세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다 보니까 뭔가 통일된 뭔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여기다가 하는 거죠. 관청에다가 내용들 접수해가지고 결정을 받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세관에서 업무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특정 대상이나 기준을 정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여기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대상이나 뭐 기준 등을 정할 때,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정하거나 어떤 신고서, 어떤 서류에 들어가는 기재사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세관장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잖아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상급 기관에서 그걸 정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라 이렇게 가는 거지.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란 말은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관장이 지정한다. 세관장이 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정말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일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소급 발행이 나오는데요. 소급 발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선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선적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먼저 해야 되긴 하죠. 하지만 왜냐하면은 물건을 보내려면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수출신고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거에 대한 기준은 선적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적. 그러니까 선적할 때 원래 발급하는 거, 선적 전에 원래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적이 되고 나서도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은 보통 경우에 선적일부터 1년까지로 잡히게 되는 거죠. 네, 4번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산지 소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맞는 것은 자 일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2번은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산지 확인서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거를 간소화 시켜놓기 위해 나온 게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상충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제조 확인서, 즉 제조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원산지 확인 자체는 승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원산지 소명서라고 하는 것들도 그거거든요. 소명서는 말 그대로 원산지를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판정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제조 공정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소요자재 명세서, BOM,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필요한 요구되는 내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서는 이거랑 별개로 이제 제출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이 확인 물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확인이 일단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 확인서 제출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11번입니다. 원산지 증빙서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산지 확인서는 쭉 가보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뒤에 가보니까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라고 합니다. 잘못됐죠. 국내 제조 확인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제조 확인서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고요. 원산지 확인서는 원산지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국내에서 내가 제조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인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물품은 원산지가 뭡니다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은 국내 제조 확인서인 거잖아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쭉 가보니까요. 이제 수입자 그거 있죠. 저희가 원산 증빙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출자와 생산자 부분하고 수입자가 다르죠. 수입자 같은 경우는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까지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관 방법은 상관없게 되어 있고 어떤 걸 하든 상관없습니다. 종이 문서로 하든 뭐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든 관계가 없고요. 수출자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날 또는 발급한 날부터 5년까지가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발급일, 자율 같은 경우는 작성일로 나오는데 주의할 거는 한중 FTA는 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의 서류만 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4번도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급 기관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관에서 발급을 하는데, 그 발급 기관에다가 발급에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해요. 뭐 그런 거겠죠. 소유자재 명세서, 뭐 제조 공정도 같은 걸 제출 받았을 거니까 그걸 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내라고 하는 걸까? 조사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의심이 가는 게 있는 거고,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검증하는 게 필요하거나 그게 일단 많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업체가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은 원산지 표시 방법은 원산지 판정하고는 별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에 대한 거 있잖아요. 원산지 증명을 한다는 거하고 원산지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표시 방법 적정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물품의 특성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물품이 어떤 뭐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업적으로 봤을 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지 원산지 증명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신청했던 서류 같은 걸 갖고 오래 하는 거는 아닌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네, 터키 명칭 바뀌었죠. 튀르키예.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기재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터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자율발급 형태를 갖고 있게 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문구, 원산 신고 문안을 기재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쭉 보다 보면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4번 문제. 한 EU FTA에서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맞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명칭은 원산지 증명서가 아니라 원산지 신고서라고 말을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원산지 신고서의 그 작성 요건은 그겁니다. 한 EU 같은 경우는 상업서류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상업서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 안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성자의 서명과 발급 장소와 발급 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서류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나 질의라든지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상업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많이 생각하는 게 상업송장이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송풍장, 커머셜 인보이스, 그리고 포장 명세서, 그리고 인도 증서, 인도증, 딜리버리 노트라고 말했죠. 딜리버리 노트.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적용되는 것이고요. 요거 말고는 보통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냥 백지에다가 관련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기재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갖고 온 거죠. 그거 인정됐을까 안 됐을까요? 인정 안 됐습니다. 인정 안 됐어요. 요거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봐가지고요. 요거 인정 안 해줬고 또 뒤에 나와보면 선화증권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선화증권, 뭐 한금 운송장, 그다음에 뭐 신용장 이런 것에 표기하는 것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요거 다 인정 안 해줬어요. 정답을 골라오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 문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업체별하고 품목별이 있는 거죠.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일단 거의 유사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보는 거고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고 업체별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인정을 받으면 신규 협정에 관계없이 이 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과 모든 협정이 다 인정되는 거지만 품목별 같은 경우는 특정 협정에 특정 품목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뭐 인증받은 협정이 있다더라도 내가 새로운 물건을 뭐 취급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 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새로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협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그거의 요건을 비교해 보게 됐을 때 품목별 같은 경우는 상대로
비교해보면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업체별 같은 경우는 품목별과 비교했을 때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전자관리 시스템 있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거는 스스로 업무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말하는데 그게 일단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는 거고요.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이수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수해야 되는 점수가 있어요. 교육 점수가 더 높습니다. 원래 업체별은 그러니까 품목별은 10점인데 업체별은 20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위법 사실이죠. 어떤 그 어긴 사실, 법을 어긴 사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업체별이라고 보시면 되고 품목별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연장 신청을 하라는 기간 나오는데 요거는 30일 전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1번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인증받은 자에 대해서 인증 취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 기회를 주게 돼 있는 거죠. 세 번째,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변경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변경된 신고 수리서를 교부한다. 네, 맞습니다. 4번을 보니까요. 인증서에는 그게 있죠. 저희가 신청할 때는 6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인증서는 4단위만 나온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4번이 일단 틀렸죠. 품목번호는 6단위가 아니라 4단위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원산지 인증을 받은 기업이 원산지 증명서로 발급을 하거나 FTA 활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맞는 게 뭡니까? 1번 틀렸죠. 책임 면제되는 그 사후 검증 면제는 안 돼요. 검증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그 물품은 6단위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업체별은 아니죠. 품목별이면 맞아요. 품목별이면은 이제 협정별로 품목별로 신규로 인정을 받는 게 맞지만 업체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받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4번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증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물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도 스스로 이런 것을 증명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요. 아까랑 쭉 이어지는 거겠죠. 일단 5번, 4번에 보시면 맞죠. 5년 맞고요. 그 다음 3번도 맞아요. 요거는 업체별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품목별은 그런 것이 결격 사유로 들어가진 않고요. 2번도 맞는 거고 정답은 1번이죠. 세관장은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작성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증을 즉시 취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취소이 많지 않을까요?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시정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바꿔라. 그리고 명령하게 됐을 때는 30일 안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8번 문제고요. 한아세안 FTA에 적용받은 경우에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나열한 것은 일단은 원산지 조사 대상자는 상당히 범위가 넓죠. 기본적으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관련된 그 물품을 취급하는 거 있죠. 보관하고 운송하고 뭐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뒤에 나왔던 뭐 운송업체 등 같은 경우는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 중국의 A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한 아세안이잖아요. 한 아세안이기 때문에 아세안과 중국은 다른 거죠. 중국은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 상대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 자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A만 빼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고요. 원산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맞는 것은 일단 가를 보니까 세관장이 자료 제출,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경우는 기간은 이제 5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죠. 15일 이상 기간은 아니고요. 가 틀렸고 서면 조사 완료하면 30일 안으로 조사 결과와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다
서면 조사만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하는데, 현지 조사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 15일, 그다음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라에 보니까요.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 연합을 말하죠. EU. EU 같은 경우는 회신 기간이 10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다, 라 모두 맞으니까요. 4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고요. 원산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그러니까 이것 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원산지 조사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단 말이죠. 원칙. 그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무조건 조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산지 조사에 대한 순서,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주체를 갖고 말해보면 수입자를 우선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수출자를 조사하는 거고, 두 번째, 조사 방법이라 말했을까요? 조사 주체?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맞겠죠? 대상? 네, 대상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조사 대상. 방법은 이게 서면이 원칙이에요. 그다음 현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1번 틀렸죠.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수입자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가는 거고요. 2번, 원래 원칙은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현지로 가는 거긴 한데 요게 더 지금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는 예외도 일단 있다는 거 2번 맞는 부분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면서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최악 상대국에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현지 조사는 반드시 동의를 구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동의를 하지 않겠다, 조사를 거부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제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21번 문제, 틀린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 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 그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있을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서 불복 절차에 영향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결정 나오기 전까지는 반려를 했다가 결정 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도 맞는 거죠. 네 번째, EFTA, 호주, 미국 같은 경우는 협정별 원산지 사전심사 근거 규정이 있다. 아닙니다. 없죠.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원산지 조사, 사전심사 관련된 처분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악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맞는 것은 1번, 미국, 쭉 보니까 미국, 온두라스, 호주, 뉴질랜드 나와 있는데 불복 절차 같은 경우는 칠레, 싱가포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가 보면 해당되는 것은 호주밖에 없네요. 그죠? 호주만 불복 절차 대상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온두라스, 뉴질랜드 다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23번이고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가보니까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보관하는 건 맞기는 한데 보관 기간이 잘못됐어요. 7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관을 한 게 맞아서 3번이 틀린 것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당한 방법을 하게 됐을 때는 100분의 40, 즉 40%에 해당되는 것만큼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쭉 가보면, 그러니까 골라야 될 게 뭐냐면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면 되는 건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증빙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 요거는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 들어가는 거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보다도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비밀 취급,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다 그렇게 나와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3.3으로 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보면은 또는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게 돼요. 근데 잘못됐죠. 1번이 틀렸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 벌금에 처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나머지도 지금 뒤에 보시면 원산지 증빙 서류를 허위로, 그렇죠? 허위로 신청 발급받았거나 하게 됐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조사 거부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추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모두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22년도 31회차 때 나왔던 문제도 다 정리해 봤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뵈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